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사로잡을 강렬한 실화 하나를 소개합니다. 한 평범한 여성의 눈물과 배신, 그리고 강력한 복수의 여정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고 믿으며 완벽해 보이는 남자와 결혼했지만 그 남자의 겉모습 뒤에는 끔찍한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두운 과거를 숨긴 채 또 다른 연애를 하며 심지어 두 가정을 꾸리고 있었죠. 뜻밖에도 그녀의 인생에서 특별한 은인인 시아버지의 도움으로 진실을 알게 된 그녀는 시아버지의 장례식 날 충격적인 복수를 계획합니다. 그녀가 어떻게 고통을 극복하고 자신의 인생을 되찾아 빛나는 미래를 만들어갔는지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40대 자영업자입니다. 서울에서 제 이름을 건 작은 카페를 운영 중이에요. 평소 여기 올라오는 사연 잘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용기 내서 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저는 한번 결혼에 실패한 아픔이 있어요. 멋모르고 순진한 20대 때 술집에서 만난 남자와 사랑에 빠져 덜컥 부부의 연을 맺었죠. 연애 당시 전 남편이 참 사려 깊고 다정했거든요. 이렇게 좋은 남자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땐 정말 까맣게 몰랐어요. 저밖에 모르는 사랑꾼 남편에게 끔찍한 비밀이 있다는 거려.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치가 떨려요. 남편에게 기만당한 10년이란 세월을 도려낼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네요. 그래도 제가 마냥 바보같이 당하기만 한 건 아니에요. 시아버지의 도움으로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남편에게 복수했죠. 어떻게 시아버지가 자기 아들 편이 아닌 며느리 편을 들 수 있었냐고요? 시아버지와 제 특별한 인연 덕분이었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야기를 풀어나가 볼게요. 사실 전 아버지가 안 계세요. 7살 때 사고로 돌아가시고 쭉 엄마 혼자 저를 키우셨죠. 그래도 크게 힘든 점은 없었어요. 엄마는 아버지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제게 잘해주셨고요. 사업하시던 외할아버지도 저희 모녀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죠. 덕분에 전 어디 한 군데 모난 곳 없이 바르게 자랐고요. 공부도 곧잘하고 교우관계도 원만했답니다. 그런 제 인생의 첫 시련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찾아왔어요. 당시 전 명문대를 목표로 집에서 멀리 떨어진 사립여자 고등학교에 진학한 상태였는데요.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과 떨어져 영 적응을 못하고 있던 상태였어요. 그래도 곧 마음에 맞는 새 친구들을 사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앞불싸 그만 학기 초에 독감에 걸리고 만 거예요. 일주일을 끙끙 앓다가 다시 학교에 갔을 땐 이미 무리들이 다 생긴 상태였죠. 여초 집단에서 지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한번 무리가 형성되면 끼어들기 힘들다는 거려. 게다가 하필이면 그때 저희 반이 홀수였거든요. 체육 시간에 둘씩 짝을 지어 체조를 할 때도 조별 과제를 할 때도 어느샌가 저는 혼자 남겨졌죠. 뒤늦게 옆에 앉은 짝꿍이며 저와 잘 맞을 것 같은 아이들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봐도 별 소득은 없었어요. 그땐 몰랐는데 알고 보니 제가 결석하는 동안 이상한 소문이 돌았더라고요. 글쎄, 제가 돈 많은 아저씨들과 원조교제를 하고 다닌다는 게 아니겠어요. 학교를 일주일이나 빠진 것도 중절 수술을 했기 때문이라네요. 화장실에서 다른 아이들이 떠드는 그 황당무계한 소문을 듣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당장 그 아이들을 붙잡고 누구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냐고 따졌죠. 그렇게 무럭무럭 확인하니 범인은 놀랍게도 제 중학교 동창 은지였어요. 친하게 지내진 않았지만 그래도 친구의 친구라 마주치면 인사 정도는 하고 지냈는데 도대체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을 낸 건지 기가 막히더군요. 복도 한복판에서 머리끄덩이를 잡고 죽어라 싸웠던 것 같아요. 너 도대체 뭐야? 네가 봤어.
내가 원조교제하는 걸 내가 봤냐고 제가 따지자 그 애는 미안해하긴커녕 당당하게 맞서더군요. 꼭 봐야 알아. 너 맨날 매점에서 돈 물 쓰듯이 쓰고 명품 지갑, 명품 가방 들고 다니잖아. 아빠 죽어서 엄마랑만 산다면서 그 돈이 어디서 났겠어? 우리 외할아버지가 준 거거든. 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을 그렇게 몰아가? 너 내가 중학교 내내 너보다 공부 잘했다고 질투하니? 질투. 웃기고 있네.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다 봤거든. 내가 다 늙은 아저씨랑 팔짱 끼고 걸어가는 거. 급기야 은지는 또 다른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저를 매도하기 시작했어요. 증거도 없이 그런 막말을 짓거리는 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야, 너 도대체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러는 거야? 네가 직접 봤다고 거짓말하지 마. 증거도 없잖아. 그래, 내가 원조교제했다는 증거는 없지. 내가 눈으로 본 게 전부니까. 근데 내가 원조교제를 안 했다는 증거도 없잖아. 근지가 빡빡 우길수록 점점 수세해. 몰리는 건 저였어요. 원래 한 일을 증명하는 것보다 하지 않은 일을 증명하는 게 더 어렵잖아요. 결국 전 도망치듯 그 자리를 벗어날 수밖에 없었죠. 그날 이후 제가 원조교제를 했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 됐어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냐. 남자 선생님한테 끼 부릴 때부터 알아봤다. 아이들은 잔인할 정도로 저를 물어뜯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놓고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죠. 피구 시간에 일부러 제게 공을 던지거나 실내화를 감추는 건 예사였고요. 때론 화장실에서 돈을 빼앗거나 때리기도 했어요. 차마 엄마에게도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부끄럽기도 했고요. 알면 가슴 아파하실 게 뻔했으니까요. 그렇게 전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점점 고립되었어요. 종래에는 극단적인 선택마저 고민하게 됐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이들에게 잔뜩 시달리다 집에 가려는데 제가 신고 온 단화가 없더군요. 엄마가 생일 선물로 사준 정말 아끼던 신발이었죠. 망연자실 텅 빈 신발장만 바라보자 옆에 있던 아이들이 킥킥대기 시작했어요. 수연아, 어떻게 또 신발 잃어버린 거야? 그러게, 잘 좀 챙기지 그랬어. 학교 쓰레기 소각장에서 본 것 같은데 한번 가봐. 벌써 다 타버렸겠지만. 그거 비싼 것 같던데 어떡하냐? 뭐, 아저씨들한테도 사달라고 하면 되지. 그치, 더는 싸울 힘도 들지 않더라고요. 전 조롱하는 아이들을 무시하고 소각장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이미 제 신발은 흔적도 없이 다 타버린 뒤였죠. 엄마가 사줬는데 왜 안 신고 다니냐고 서운해하실 텐데 또 뭐라고 둘러대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울컥 눈물이 나서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럽게 울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누군가 다가와 말을 걸더군요. 수연아, 너 왜 무슨 일 있니, 선생님? 그 누군가의 정체는 다름 아닌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남자이고 무섭기로 소문난 호랑이 선생님이라 평소 제가 어렵게 생각하던 분이었죠. 물론 왕따를 당한다는 것도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전 얼른 눈물을 훔치고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우는데 아무것도 아니긴. 안 그래도 조만간 너 불러다 상담 한번 하려고 했다. 요즘 자꾸 성적도 떨어지고 수업에 영 집중도 못하고. 집에 무슨 일이 있니? 얘기해봐.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줄 테니까. 그 다정한 말이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을 녹였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전부 털어놨죠. 이 녀석들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어떻게 친구한테 그런 몹쓸 짓을 해. 선생님은 마치 자기 자식 일처럼 화를 내주셨어요.
그리고 한숨을 푹 쉬면서 제 어깨를 다독여 주셨죠. 그동안 혼자서 많이 힘들었지. 담임이 돼가지고 학생이 따돌림 당하는데 알지도 못하고 미안하다. 아니에요. 선생님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아유, 선생님이 나서서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좋으련만. 내가 교편 잡은 지가 벌써 15년이 넘었는데 이런 문제는 선생님이 나설수록 일이 커지기만 하더라고. 따돌림이 더 교묘해지기만 할 뿐 나아지진 않지. 그래도 수연이가 원한다면 이 문제를 교장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공론화 시켜주마. 내가 원치 않는다면 선생님이 뒤에서 따로 도움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게. 선생님의 말은 솔직하면서도 사려 깊었어요. 그저 무작정 자기가 다 해결해 주겠다고 큰 소리치는 어른이 아니라서 오히려 더 믿음이 가더군요. 고민하던 저는 이내 선생님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천공론화는 원하지 않아요. 엄마가 이 일을 알면 너무 가슴 아파하실 것 같아서. 그치만 이렇게 계속 학교 다니는 것도 너무 무서워요. 그럼 차라리 전학을 가는 건 어떻겠니? 아직 고1이니까 말이야. 물론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피해자인 내가 학교를 떠나야 한다는 게 억울하겠지만 말이다. 선생님의 전학 권유에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저도 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지만 왠지 도망가는 것 같아 내키지 않았거든요. 그런 제 마음을 안 것처럼 선생님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비겁해서 약해서 도망가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 거라. 널 괴롭힌 애들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가 뭔 줄 아니? 그건 바로 내가 그 애들보다 더 성공하고 더 행복해지는 거란다. 그 애들이 내 미래까지 망치게 둬서는 안 돼. 이수연이, 넌 공부도 잘하고 똑부러지는 아이잖니. 어딜 가든 잘 해낼 거야. 선생님의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전 엄마에게 성적을 올리기 힘들다는 핑계로 전학을 가게 했다고 했죠. 다행히 엄마는 별 의심 없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학교를 떠나던 마지막 날, 선생님은 따로 저를 불러서 뭔가를 내밀었습니다. 포장된 작은 선물 꾸러미였어요. 열어보니 고급스러워 보이는 만년필이 들어있더군요. 수연아, 이건 내가 우리 반 애들한테 졸업하면 꼭 선물을 돌리거든. 어른이 되는 걸 축하한다는 의미로 말이다. 수연이한테는 미리 주는 대신에 좀 더 비싼 걸로 샀다. 사회에 나가면 그 만년필로 사인할 일이 많아질 텐데 그때마다 선생님 생각해 주렴. 알았지? 정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전 엉엉 울면서 졸업하면 꼭 다시 찾아오겠다고 말씀드렸죠. 배웅해주는 친구 하나 없는 쓸쓸한 전학이었지만 선생님 덕분에 외롭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반 고등학교로 전학 간 저는 중학교 때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점차 안정을 찾아갔어요. 성적도 다시 쑥쑥 올라갔고요. 아이들의 성원에 힘입어 전교 회장까지 했죠. 졸업할 쯤엔 원하는 대학에도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합격 소식이 발표되자마자 바로 선생님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하지만 무슨 일인지 없는 번호로 뜨더라고요. 결국 저는 용기를 내서 학교로 찾아갔죠. 왕따 시키던 애들을 만날까봐 너무 떨렸지만 그래도 꼭 선생님을 뵙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찾아갔을 때 선생님은 학교에 없었어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교를 그만두셨다고 하더군요. 정말 얼마나 걱정됐는지 몰라요. 하지만 연락처도 바뀐 마당에 선생님의 행방을 확인할 길이 더는 없었어요. 대학 입학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것도 많았죠. 결국 저는 그렇게 선생님을 만나지 못한 채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진학했고요. 엄마와 떨어져 처음으로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첫 대학 생활, 첫 서울살이, 첫 독립. 20살이었던 제가 들뜨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어요. 저는 대학교에서 만난 친구들과 서울 여기저기를 놀러 다녔고요. 밤에는 유흥도 즐겼죠.
술이 좋아서라기보단 술자리에 그 왁자지껄한 분위기가 좋았어요. 저희 집은 늘 엄마와 저 단 둘뿐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고요했거든요. 술자리에서 만난 사람들과 별것도 아닌 일로 웃고 떠들다 보면 재밌고 무엇보다 외롭지 않아서 참 좋았죠. 그날도 그랬어요. 대학 친구들과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 혜진이 남자친구를 부르겠다고 하더군요. 몇 번 만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라고 했어요. 아, 다들 오랜만이다. 인사해. 여긴 같은과 친구 민수야. 그런데 혜진의 남자친구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같은과 친구 한 명을 더 데리고 왔는데 하얀 피부에 서글서글한 이목구비가 시선이 확 가는 남자였죠. 잘생겼지. 아, 이 자식이 얼굴로는 우리과 탑이야. 아, 오버하지 마. 내 얼굴로 탑은 무슨. 부끄러워하던 남자와 눈이 마주친 건 그때였어요. 저를 보고 멈칫하던 남자는 이내 씩 웃더군요. 안녕하세요. 제 친구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수연 씨 맞죠? 제 얘길 많이 들었다고. 네. 이 녀석이 그러던데요. 여자친구 친구들 중에 제일 예쁘다고. 늘 허풍만 떠는 놈이라 이번에도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엄청 미인이세요. 남자는 낯간지러운 말을 참 아무렇지도 않게 하더라고요. 주변에선 잘해보라며 야유를 보냈죠. 그런 일에 면역이 없던 저는 얼굴이 불타는 고구마처럼 시뻘개졌죠. 아, 저 남자가 너 찍었나 봐. 잘해봐. 그래, 잘생겼네. 우리 수연이도 연애 좀 해야지. 친구들까지 그렇게 놀리는데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결국 견디다 못해 바람 좀 쐬겠다 하고 밖으로 나왔죠. 그런데 웬걸, 그 남자가 쪼르르 따라오는 게 아니겠어요. 왜 이러나 싶어서 말이 절로 뾰족하게 나가더라고요. 저기요, 왜 쫓아오시는 거예요? 전 그쪽한테 관심 없어요. 나 때문에 불편했다면 미안해요. 아, 근데 이 시간에 여자 혼자 돌아다니면 위험해요. 여기 죄다 술집이라. 제가 싫다면 그냥 뒤에서 조용히 따라만 다닐게요. 남자의 말에 얼떨떨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이성에게 한 번도 그런 배려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술집 밖으로 나와 걷기 시작하자 남자는 정말로 거리를 두고 조용히 저를 쫓아오기 시작했어요. 제 보디가드도 아니고 왠지 미안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남자를 불러 나란히 걷기 시작했죠. 원래 여자들한테 그런 작업 멘트 많이 해요. 무슨 작업 멘트? 엄청 미인이라는 둥, 뭐 그런 말이야. 아니요, 정말 예쁜 사람한테만 하죠. 수연 씨처럼 남자의 달콤한 말에 저도 모르게 얼굴이 또다시 붉어졌어요. 그걸 본 남자가 씩 웃더니 더워? 아이스크림 사줄까요? 하더군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무더운 여름밤, 작은 구멍가게 앞에 서서 그 남자와 아이스크림을 먹던 게 그날 이후 남자는 꾸준히 제게 연락해 만나자고 했고요. 자연스럽게 저희는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민수는 예상했던 대로 연애 경험이 풍부했어요. 과대를 할 만큼 외향적인 성격의 얼굴도 잘생겼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그냥 여자인 친구도 참 많아서 그 문제로 싸우기도 많이 싸웠네요. 전 여자와 남자가 절대 친구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래도 민수가 너무 좋아서 차마 헤어질 수는 없더라고요. 혼자 끙끙 속을 끓이다가도 민수의 웃는 얼굴을 보면 화가 풀렸죠. 아무래도 첫 남자친구라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내심 결혼은 못하겠다 생각했는데 누가 알았겠어요. 저와 민수를 꽁꽁 묶어줄 새 생명이 찾아올 줄 말이죠. 맞아요. 임신이었어요. 갑자기 생리가 끊겨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임신 테스트기를 해보니 두 줄이 떴군요. 기쁘긴커녕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 전 겨우 22살이었으니까요. 엄마도 고향에 계시고 어디 도움 청할 곳도 없더라고요. 고민하다 일단 혜진에게 말하니 혜진은 당장 지우라고 하더군요. 지우라니? 낙태를 하라고. 아, 그래. 너 이제 겨우 대학교 3학년이야. 애 낳으면 학교는 어떡할 건데? 아직 졸업도 못했고 취직도 해야 하잖아. 민수도 마찬가지고. 냉정하게 생각해 혜진의 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제 뱃속에 들어선 생명을 차마 제 손으로 죽일 수는 없더라고요. 몇 날 며칠을 울던 저는 결국 민수에게 임신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지우라고 하는 건 아닐까 두려웠는데 다행히 민수는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동안 혼자서 많이 무서웠지. 미안해, 수연아. 바보같이 난 그것도 모르고.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게. 책임지겠다는 건 나차는 소리야. 응, 낳아야지. 우리 앤데 당연하잖아. 넌 낳기 싫은 거야. 모르겠어. 그냥 너무 무서워. 지우는 것도 무섭고 낳아서 키우는 것도 무섭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걱정하지 말고 오빠만 믿어. 민수의 오랜 설득에 마침내 저도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바로 민수와 함께 고향에 계신 엄마를 뵈러 갔죠. 제 임신 사실을 안 엄마는 난리가 났습니다. 얘기를 듣자마자 졸도해버리셔서 119를 불러야만 했죠. 다시 눈을 뜬 엄마는 단호하게 아이를 지우라고 했어요. 딱 했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치워. 엄마, 이미 생긴 애를 어떻게 지워? 나랑 민수 오빠 둘이서 책임질게. 너도 내 남자친구도 아직 새파랗게 어린애들인데 누가 누굴 책임지? 애를 낳기만 하면 끝인 줄 알아. 그 애는 누가 키울 건데? 그리고 애 키우는 돈은 어디서? 뭐? 땅에서 솟는다니.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안 되니까 그런 줄 알아. 엄마를 설득하는데 실패한 저와 민수는 일단 다시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번엔 민수네 부모님을 찾아갔죠. 주방에 계시던 민수네 어머니가 먼저 저를 맞이해 주더라고요. 어서 와요. 우리 민수 여자친구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미 민수를 통해 임신 사실을 알아서일까요? 어머님은 탐탁치 않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거실에 있는 민수 아버지에게 어서 나와 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내 나타난 민수 아버지의 얼굴을 본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입을 떡 벌리고 말았죠. 글쎄,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를 도와준 은사님이 거기 계신 게 아니겠어요. 저를 알아본 선생님도 놀란 건 마찬가지였어요. 너, 수연이 맞지? 내가 여기 어떻게... 아니, 그럼 민수 여자친구가 바로 너였단 말이야. 선생님. 선생님이 민수 아버지, 김 회장님이셨어요. 저는 선생님을 끌어안고 옛 기억의 감정이 북받쳐 울고 말았어요. 김 회장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현재 교직 생활을 그만두고 치킨집을 운영 중이더군요. 제가 명문대에 진학한 걸 알고 장하다, 잘 컸다 하시던 김 회장님은 이내 고개를 푹 숙이셨어요. 근데 임신이라... 내가 우리 아들을 잘못 키웠구나. 내게 면목이 없다. 그런 김 회장님은 보면서 민수 어머님이 눈을 흘기더군요. 이인은 애를 우리 민수 혼자 만들었어요. 못마땅해 하는 기색이 역력해 저는 얼른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어요. 맞아요. 오빠랑 저랑 같이 만든 아기인거려. 낳겠다는 것도 제 뜻이고. 그러니 부디 결혼 허락해 주셨으면 해요. 너희 미래를 생각하면 지금 결혼해서 아이 낳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구나. 게다가 민수는?
뭔가를 더 말하려던 김 회장님은 한참을 머뭇거리셨어요. 아버지,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시고 저희 결혼 허락해주세요. 수연이랑 사제지간이었으면 더 잘 됐네요.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잖아요. 반대하겠다 싶었는지 민수가 먼저 선수를 치더라고요. 한참 망설이던 김 회장님은 이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아, 그래. 이미 애까지 들어섰는데 뭘 어쩌겠니. 둘이 한번 잘 살아보거라. 민수 너도 이제 책임질 식구가 생겼으니 더 잘해야 하고. 네, 걱정 마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니, 이젠 아버님이라고 불러야겠죠. 제 은인이던 김 회장님이 시아버지가 된다니 참 좋더라고요. 이 사실을 안 엄마도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하셨죠. 저는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서둘러 식을 올렸고요. 학교에는 급하게 휴학계를 냈어요. 아이만 나오면 다시 돌아갈 생각이었지만 출산 후 전쟁 같은 육아를 하다 보니 결국 학교는 뒷전이 되더군요. 그렇게 복학 시기를 놓친 저는 대학 졸업장을 받을 기회를 영영 놓치고 말았어요. 아쉽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졸업장보다 더 큰 보물을 얻었으니 괜찮다.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 보물이란 바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제 딸 지아와 시아버지 김 회장님이었죠. 민수도 저도 따로 모아둔 돈이 없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시가에 얹어 살았는데요. 엄마가 따로 외할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집을 구해주겠다 하셨지만 제가 거절했어요. 김 회장님과 함께 사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예상은 맞았어요. 김 회장님은 장사가 바쁜 와중에도 제 육아에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가게 문 열기 전까지 지아와 놀아주시고요. 퇴근 후엔 목욕도 시켜주고 지아가 자다 깨서 울면 달래주기도 하셨죠. 지아가 민수를 보면 우는데 김 회장님은 보면 울음을 뚝 그칠 정도였네요. 당신, 민수는 대학 졸업과 취업 준비 때문에 너무 바빴거든요. 아버님, 지아는 이제 제가 볼게요. 얼른 들어가서 주무세요. 내일도 가게 나가셔야 하잖아요. 아이, 괜찮다. 어차피 오후에 나가는 걸 너야말로 눈 좀 붙이거라. 지아가 어제도 새벽 내내 울던데, 야, 한숨도 못 잤지? 민수 저 자식은 공부한다고 바쁜데, 미안하다. 아버님이 왜 미안해요? 그리고 그 일도 저랑 지아 먹여 살리려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전 다 이해해요. 아유, 그래. 내가 그렇게 이해해주니 참 고맙구나. 지옥 같은 독박 육아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래도 김 회장님의 따뜻한 말과 위로 덕분에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김 회장님은 시어머니의 모진 시집살이에서도 저를 지켜주셨죠. 저를 처음부터 못마땅해 했던 시어머니는 결혼하자마자 집안일을 다 제게 떠맡겼어요. 덕분에 전 육아하랴, 집안일 하랴, 몸이 10개라도 부족했죠. 그걸 보다 못한 김 회장님이 먼저 집안일 분배를 제안하셨어요. 그래, 수연이가 혼자 이 많은 집안일을 어떻게 하겠어? 우리 모두 공평하게 나누자꾸나. 그러자 바로 민수 입이 튀어나오더군요. 네, 아버지, 전 일하잖아요. 회사 적응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집에 와서 또 일을 하라고요. 그쯤 작은 제약회사에 들어간 민수는 일에 영적응을 못해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안일까지 하라니 불만이 생길 법도 했죠. 옆에 있던 시어머니도 얼른 한마디 거들더군요. 그래요. 민수는 일하잖아요. 당신하고 나도 가게에서 12시간 가까이 죽어라 일하는데 새아가가 집안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뭐, 집에서 놀아. 당신도 민수 키워봐서 알잖아. 밖에서 일하는 우리야 잠깐씩 실수라도 있지. 애랑 둘이 하루 종일 집에 갇혀있는 새아가는 화장실도 맘대로 못 갈 거라고. 내 말이 틀린 거 있냐는 듯 시어머니와 민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결국 민수는 쓰레기 버리기와 설거지를 담당하게 됐고요. 시어머니는 장보기를, 김 회장님은 청소와 요리를 담당하게 됐죠. 제가 괜찮다고 해도 소용없었어요. 됐다, 수연아. 넌 지하 돌보는 일에만 전념하거라. 애기 어느 정도 크면 다시 공부도 시작해야지. 공부요? 아, 그래. 그 좋은 머리로 명문대까지 갔는데 아깝지도 않.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천천히 생각해 보거라. 물론 아기 키우는 것도 대단하고 존경스러운 일이지. 하지만 내가 처음부터 현모양처를 꿈꿨던 건 아니잖니. 김 회장님의 말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사실 대학교 때까지 제 꿈은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되는 거였거든요. 결혼 후 그 꿈을 잊고 살았는데 김 회장님 덕분에 다시 기억이 나더라고요. 미뤄뒀던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싶었죠. 현실적으로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되긴 힘들 것 같아 내가 또 뭘 하고 싶은지 곰곰이 생각해보니 베이킹이 딱이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빵 만들고 쿠키 굽는 걸 좋아해서 따로 학원도 다니곤 했었거든요. 우선 제빵제과 자격증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해보기로 했죠. 저희 지아도 그런 제 마음을 알았던 걸까요? 100일을 넘기면서부터 밤에 깨지도 않고 잘 자더라고요. 덕분에 전 시간을 쪼개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떡하니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죠. 정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김 회장님도 마치 자기 일처럼 좋아하셨어요. 아이, 그래. 우리 수연이가. 네가 학생 때부터 머리가 참 좋았어. 지아 보면서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참 장하다. 대견해.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 알지? 지아가 조금만 더 크면 자격증 살려서 매장도 차려보려. 분명 넌 할 수 있을 거야. 저를 믿어주는 김 회장님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언젠가부터 전 김 회장님은 돌아가신 아버지만큼이나 믿고 따르게 됐죠. 민수가 질투할 정도였어요. 가끔 보면 당신은 나보다 우리 아버지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응, 맞는데. 설마 지금까지 몰랐어. 뭐? 아이, 농담이야. 농담. 당신은 왜 아버님을 질투하고 그래? 내가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면서. 참나, 믿을 수가 있어야지. 툴툴대긴 해도 민수는 성실한 가장이었어요. 회사 일에 치여 집안일과 육아에 무심하긴 했지만 그래도 저와 지아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아꼈죠. 그땐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 민수가 두 얼굴의 남자였을 줄은 말이죠. 민수가 본색을 드러낸 건 김 회장님이 갑자기 쓰러지면서부터였어요. 병원에선 폐암 말기라고 하더군요. 생전 담배 한 번 피워본 적 없는 김 회장님이 폐암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의사는 이미 다른 장기로도 암세포가 퍼지기 시작한 상태라고 수술은 포기하고 바로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어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죠. 몰랐는데 이 암 치료라는 게 돈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보험과 민수의 월급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더군요. 결국 김 회장님이 쓰러지면서 거의 방치 상태가 된 치킨집을 팔기로 했어요. 시부모님이 평생을 일궈온 가게였던 만큼 지키고 싶었지만 별 도리가 없더라고요. 다행히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서 김 회장님의 상태는 눈에 띄게 호전됐어요. 남들처럼 통원 치료는 무리라 계속. 병원에 계셔야 했지만 그래도 살아계시는 게 어딘가 싶었죠. 그런데 연로하신 시어머니에겐 김 회장님 간병이 너무 힘에 부쳤나 봐요. 병원에서 먹고 자는 건 도저히 못하겠다면서 간병인을 쓰자고 하더군요. 하루에 10만 원도 넘게 나가는 간병인을 매일 쓰자니 저희 형편으로는 택도 없는 소리였죠.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그이 월급, 우리 민수 월급이야. 뻔한 건 나도 알지.
근데 사돈댁이 있잖니? 네. 저희 집이요. 그래. 솔직히 좀 너무한 거 아니니? 경제적으로 넉넉하신 거 뻔히 아는데 하나뿐인 딸이 이런 상황인데 10원 하나 안 주고 네가 가서 아쉬운 소리 좀 먼저 하고 그래봐. 자식 앞에서 지갑 안 여는 부모 없다. 사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엄마와 외할아버지가 경제적인 도움을 많이 줬어요. 출산했을 때 병원비면, 산후조리비, 지아 키우는 데들은 자질구레한 육아용품까지 대부분 친정에서 해결해 줬거든요. 그런데 김 회장님 간병비까지 도와달라기엔 저도 염치가 있지. 너무 죄송한 거예요. 어머님, 그럼 제가 병원에 있을게요. 대신 집에서 저희 지아 좀 봐주실 수 있어요. 넌 도대체 이 늙은이를 얼마나 더 부려먹어야 속이 시원한 거니? 그동안 이 사람이 되도 않는 고집 부려서 집안일도 다 나눠서 했잖아. 남들은 며느리들이면 그제야 좀 쉬면서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긴다는데 넌 이제 이 늙은 시어머니 황혼 육아까지 시키려고 하니? 난 더는 못하겠으니까 애 키우는 거든 간병이든 내가 알아서 해라. 그동안 알게 모르게 시어머니가 쌓인 게 많았나 보더라고요. 김 회장님이 쓰러지신 뒤로는 아예 집안 살림에서도 싹 손을 떼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 선언하시더군요. 상황이 그렇게 되니 저도 친정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차마 돈을 빌려달라 말은 할 수가 없어 어린 지아를 친정 엄마에게 맡기고 제가 김 회장님 간병을 시작했죠. 김 회장님은 자기가 짐이 된 것만 같다면서 너무 미안해하더군요. 미안하다, 아가. 내가 너한테 민폐만 끼치는구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님. 아버님이 그동안 제게 해주신 거에 비하면 간병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면목이 없다. 얼른 자리 털고 일어나시기만 하세요. 그럼 저는 더 바랄 게 없어요. 하지만 김 회장님의 병세는 영차도가 없었어요. 언젠가부터는 혼자 걷지도 못하셔서 침대에 누워만 계시는 날이 많아졌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오로지 민수뿐이었는데 어느 날 돌연병원에 찾아온 민수는 황당한 소리를 하더군요. 얼핏을 회사를 그만뒀다지 않겠어요? 뭐? 갑자기 회사를 왜 그만둬? 내가 맨날 욕하던 김 부장 알지? 그 새끼가 이번에 신약 판매 무산된 거 가지고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잖아. 다른 놈들은 다 김 부장 편 만들고 아이, 더는 못 해먹겠어서 그만뒀어. 지금 아버님 병상에 계시고 돈 나올 구멍이라곤 당신 월급밖에 없는데 왜 갑자기 그만두면 어떡? 내가 놀겠대. 내가 기똥찬 사업 아이템 하나 있거든. 그것만 시작하면 돈방석 확정이라고. 지금 아버님 병원비도 밀렸는데 우리가 사업할 돈이 어디 있어? 아이, 집담보로 대출 받으면 되지. 그리고 장모님께도 잘 얘기해서 투자 좀 하시라고 하면 안 돼. 뭐? 투자? 그래. 장모님 돈 많잖아. 당신 외할아버님도 사업하시는 분이니까 나랑 말이 잘 통할 거야. 당신이 다리 좀 놔주라. 응. 헛바람이 단단히 든 민수는 도무지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급기야 제게 말도 없이 친정을 찾아가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했더라고요. 엄마에게 그 소식을 듣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요. 그래서 그 돈 줬어. 엄마는 그럼 어떡하니? 민수가 그렇게 부탁하는데? 괜찮아. 네 외할아버지도 괜찮다 하셨어. 한 가족인데 서로 어려울 때 도와야지. 이미 민수가 받아간 돈을 다시 뺏을 수도 없고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하지만 민수는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아, 그래. 내가 말도 없이 처가에 간 건 미안해. 근데 나라고 뭐 처가에 손 벌리는 게 쉬웠을 줄 알아? 당신이 애초에 내 부탁 거절 안 했으면 될 일이잖아.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아버님이 병상에 누워 계신 마당에 무슨 사업은 사업이야.
이런 상황이니까 오히려 더 사업을 해야지.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 아버지 병원비, 우리 식구들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해? 나 믿어, 여보. 반드시 성공할 테니까. 그 뒤로 민수는 사업을 핑계로 하루 종일 밖으로 싸돌아다녔어요. 전 병원에 박혀 있느라 몰랐는데 어느 날 보니 민수 옷이 전부 명품으로 바뀌어 있더군요. 심지어 차는 몇 억을 호가한다는 외제차였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요. 이게 뭐야? 당신, 이거 설마 다 우리 엄마랑 외할아버지가 준 돈으로 산 거야? 사업하는 사람이 다 떨어져가는 양복에 국산차 끌고 다니면 누가 믿고 투자를 해주겠어? 이것도 다 투자의 일종이야. 내가 괜히 사치 부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고. 너무하다, 당신. 난 아버님 병간호하느라 우리 지아도 친정에 맡기고 이렇게 하루하루 말라가는데 당신은 우리 엄마 돈으로 사업 핑계대면서 호의호식해. 그러고도 당신이 인간이야. 아,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내가 언제 호의호식했다고 그래? 다 투자라고 했잖아. 민수와 저는 점차 다투는 날이 많아졌어요. 결국 언젠가부터 민수는 병원에 아예 코빼기도 비추지 않게 됐죠. 그건 시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도 한 솥밥 먹던 사이인데 다들 어쩜 그럴 수가 있는지. 제 처지보다도 병석에 쓸쓸하게 누워 계신 김 회장님이 더 가엾더라고요. 그걸 김 회장님 본인도 알고 계셨던 걸까요? 병세는 좋아지긴커녕 나날이 악화됐어요. 결국 병원에선 어느 날 제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더군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마음의 준비를 하라니요? 저희 항암제가 듣질 않습니다. 너무 연로하시고 암세포도 여전히 공격적이라. 다른 식구분들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간신히 정신을 차린 저는 민수와 시어머니를 병원으로 불렀죠. 죄책감 때문일까요? 두 사람은 차마 김 회장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다 간호사와 장례 절차 문제로 상의할 게 있어 잠깐 밖에 나왔을 때였어요. 민수가 갑자기 저를 부르더군요. 여보, 아버지가 정신 드셨어. 당신 찾으시는데. 뭐? 진짜 요 며칠 의식이 흐릿했던 김 회장님이 눈을 떴다니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혹시 이대로 병세가 호전되는 건 아닐까 하는 기대감을 안고 병실 안으로 들어갔죠. 때마침 김 회장님은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상체를 일으켜 앉아 있었어요. 아버님, 괜찮으신 거에? 아, 그래. 네, 너한테 따로 할 말이 있는데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겠니? 그럼요. 말씀하세요. 아버님 머뭇거리던 김 회장님은 민수와 시어머니에게 나가 있으라고 하더군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시는지 예상할 수가 없더라고요. 민수와 시어머니가 나가고 병실에 단 둘이 남게 되자 그제야 김 회장님이 입을 열었어요. 수연아. 네? 아버님, 말씀하세요. 저 듣고 있어요. 미안하다. 그런 놈하고 널 결혼시키는 게 아니었는데? 내 욕심으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기윽고 입을 연 김 회장님은 충격적인 진실을 제게 고백했어요. 내가 왜 교사를 그만뒀는지 아니? 다 민수 때문이었다네. 그이 때문이라고. 그래, 그놈이 어릴 때 하도 애들을 괴롭혀서 한 친구를 결국 죽게 만들었거든. 그 경악스러운 민수의 과거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갑자기 그게 무슨... 그이가 학교 폭력을 했다는 건가요? 그래. 그래도 그 이후로는 자기도 정신을 차렸는지 학교도 잘 나가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새 사람이 됐다고 생각했지. 근데 덜쩍 너를 데려오더구나. 임신시켰으니 결혼하겠다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학교 폭력 피해자였던 내가 그놈하고 결혼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근데 그놈이 너 아니면 안 된다고 사정하고 뱃속의 애는 또 어떡하냐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어. 그래서 너한테는 비밀로 하고 결혼을 허락한 거다. 미안하다. 김 회장님이 쓰러지자마자 제멋대로 굴던 민수가 이제야 이해가 되더군요. 제가 몰랐을 뿐 애초에 그런 성정이었던 거예요. 일단 아버님 말씀은 잘 알겠어요. 몰랐던 일이라 좀 당황스럽긴 한데, 아니, 내 얘기 아직 남았다. 수연아, 너 빨리 이혼해라. 내 아들이 사실 김 회장님의 충격적인 고백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사실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는 것 같구나. 조금 전에 내가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내가 의식이 없는 줄 알고 제 어미랑 둘이서 떠들더라고. 사업하면서 따로 만나는 여자가 생겼고 그 여자가 임신까지. 시어머니한테 건방지게. 참나. 그쪽이 왜 제 시어머니예요? 전 그 자식과 이혼할 거고요. 상간녀 소송도 걸어서 위자료 아주 제대로 뜯어내고 갈 거예요. 이젠 아니, 남보다 더 못한 사이라고요. 그러니까 그쪽도 앞으로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그럼 끊습니다. 시어머니는 노발대발해서 제 차 전화를 걸었지만 전 받지 않았어요. 그 소식을 전해들은 민수도 똥줄이 탔나 봐요. 뒤늦게 친정까지 찾아와 제게 울며 매달리더군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어떻게 당신을 두고.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한 번만 봐주라. 웃기지 말고 꺼져. 제발 용서해주라. 내가 앞으로 진짜 잘할게. 당신처럼 아빠 없는 자식 만들 거야. 당신 같은 놈이 아빠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지. 당신은 당신 아버지의 반의 반도 못 닮은 쓰레기야. 알아. 그리고 우리 친정에 빌린 돈, 차용증 쓴 거 기억하지? 기한 내에 다 안 갚으면 할아버지가 바로 고소 때릴 거라고 했으니까 알아서 해. 그 말에 민수는 아예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더군요. 어찌나 통쾌하던지요. 전 민수를 용서할 마음이 없었어요. 바로 변호사를 고용해 이혼 준비를 시작했죠. 또 상간녀 소송도 걸었네요. 마침 그 상간녀가 교사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도 바로 상간녀한테 어떻게 애들 교육시키냐며 항의했죠. 결국 그 상간녀는 잘렸더라고요. 남의 남자 탐냄버를 제대로 받은 거죠. 이 인과응보라는 게 정말 재밌긴 한가 봐요. 민수는 결국 그 상간녀와 헤어지고 사업도 패가망신했고요. 지금은 시어머니와 둘이서 달동네를 전전하며 살고 있어요. 저희 외할아버지에게 빌린 돈은 결국 사채를 써서 갚았더군요. 그 탓에 사채업자에게 쫓기며 살고 있나 봐요. 한때 한 집에서 살던 사이인 만큼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모든 게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저는 누구보다 잘 살고 있어요. 민수와 상간녀에게 받은 위자료로 작은 카페를 하나 차렸는데요. 최근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소위 핫플로 입소문이 나면서 매출이 급등했어요. 제가 원래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고 트렌드도 잘 쫓아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작은 소품 하나도 고심해서 골랐는데 그게 빛을 발한 것 같아요. 또 매장에 나가는 빵과 쿠키는 전부 제가 직접. 오늘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동행은 저희가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이 여정에 공감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느낌을 나눠주시고 좋아요를 누르며 채널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모두 행복과 의미를 가득 찾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